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경제뉴스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오늘은 사실 간밤에 상승반전한 뉴욕 증시 얘기를 할까? 아니면 범용으로 확대되는 미국의 대중규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 거친 시기를 꿋꿋하게 버틴 우리들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민생경제, 단어는 짧고 말은 쉬운데 파고는 높고 묵직한 말입니다. 그 민생의 복판에서 하루하루 전사가 되었던 우리 모두의 2023년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승리는 아니었어도 내가 뛰는 필드에선 내가 손흥민이었다. 크거나 작고 어쩌면 기울어진 때로는 자갈이 촘촘한 모든 운동장에 생활 밀착형 손흥민을 응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12월 22일 금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Angels We Have Hold On High. 저 높은 데 있는 대천사 아니라도 오늘만큼은 주변 사람들한테 좀 친절한 사람이 돼야겠다. 그렇게 신발끈을 다시 한번 묶어봅니다. 박영환님, 생활 밀착형 손흥민 너무 멋진 말이네요. 이은주님,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한 것 같아요. 얼른 퇴근하고 싶은 건 저만 할까요? 아니요, 찌찌뽕.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은 거 사실 출근하기 전부터 출근해야지 마음 먹을 때부터 퇴근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리고 최유민님, 오늘부터 최수현 되셨다고 개명 허가한다는 신청서 받으셨다고 허가서 받으셨다고 보내주시네요. 오늘부터 최수현, 오늘부터 1일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저희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옵니다. 가장 빠른 경제뉴스 박연미의 목돈연구소고요. 유튜브 시교라 고릴라 보라 있습니다. 문자 소개되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도 드리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오늘 시황은 좀 괜찮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잠시 후에 볼게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제 한 템포 쉬어가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일타 경제 이슈에서도 중요한 뉴스들 정리해드릴 건데 첫 곡으로 올해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른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사실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잖아요. 12살에 축구하다가 머리에 축구공을 맞아서 원래 있던 지병이 악화돼서 앞을 못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공부 열심히 해서 피사대 법대 출신인가 그렇죠? 변호사도 되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성악가도 되고 의지로 극복하지 못하는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자, 그리고 의지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죠. 연말정산, 회사를 20년 다녀도 통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해마다 하는 건데 할 때마다 처음인 것 같은 이 기분. 어렵고 복잡한 일이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이 13월에 월급이 될 수 있을지 남윤희 세무사와 함께 돈터뷰에서 준비하겠습니다. 국내외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 박광담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 증시가 장 초반 하락 출발하기는 했으나 이 양호한 경제지표 결과에 힘입어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승에 대한 경계성 발언과 2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하는 등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좀 키우기는 했고요. 제가 잘못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빅테크 지수들의 그 강한 반등세에 힘입어서 강세를 좀 보였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도 소폭 반등을 보이기는 했으나 아무래도 전일의 하락이 그 제로데이트 옵션이라는 일부 수급적인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락이었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급세가 몰리면서 상승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의 강세는 당분간 국채금리가 크게 오르기 전까지는 계속 강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우리가 항상 반도체 업황의 풍향계로 보는 회사가 마이크론. 마이크론이 어제 급등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론이 거의 8에서 9%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FY 1Q 24년이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9월에서 11월을 이제 1분기로 여기고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사 매출액이 47억 불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였던 46억 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디램 같은 경우에도 34억 달러로 QOQ로
24% 상승을 했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도 12억 달러로 QOQ로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캘린더 이어로 2024년 이 디램과 낸드의 수요 성장률을 각각 10% 중반대, 20% 수준을 전망했고, 이 24년 모두 이 디램과 낸드 모두 내년 수요는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고객들의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전 응용처 대부분 정상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언급했고요. 특히 HBM 및 선단 공정 비중 증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제한적인 디램 공급 증가가 수급을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을 줬는데요. 이 HBM의 생산 증가는 상대적으로 기존 메모리 반도체에 감산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엔 이 HBM이 D5 디램 기준으로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캐파 잠식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추정을 해서 이 서버 PC양 DR 크로스오버 시점을 2024년 상반기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HBM에 대해서도 동사가 코멘트를 했었는데요. 이 HBM3E에 대해서 경쟁 업체 대비 10% 나은 성능, 30% 낮은 전력 소비로 고객사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5년 기준으로는 이 전체 HBM 시장 내에서 디램의 빗 점유율과 유사한 수준까지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 한국 시장에도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은 동사가 2025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소위 TAM이라고 하는 최종 타겟 시장이 가장 커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 AI 시장의 확대와 온디바이스 AI들의 등장, 또한 레거시 반도체 업황 및 제한적인 공급 등을 기조로 했을 때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향후 전망은 나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 회사 인텔은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 제조업체 ASML에서 신상 반도체 제조 기계를 사갔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SML이 차세대 반도체 제조 장비인 하이-NA 극자외선 인지 EUV라는 장비를 인텔에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하이-NA EUV는 2나노 미만의 초미세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장비로 ASML이 독점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 하이-NA EUV는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의 소위 게임 체인저로 불리면서 기존 EUV보다 한층 더 미세한 파장을 지녀서 미세 공정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장비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인텔에 납품된 이 첫 제품 가격이 대략 한 3,600억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2세대 장비는 약 5천억을 넘어서는 초고가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텔이 이 최초 생산되는 하이-NA EUV 6대를 우선적으로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도 장비를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인텔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장비를 인도받게 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가 하이-NA EUV를 확보하는 시점이 2025년 중순 정도로 지금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최첨단 장비를 인텔에서 먼저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경쟁사들이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TSMC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하이-NA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텔보다 압도적인 수량의 EUV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멀티 패터닝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는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이 EUV 장비를 보유한 기업들 간의 공정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은 사실로 판단되고요. 이 선단 공정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사실 후공정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성능 개선에도 요즘에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매우 힘을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운드리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을 할 때는 관련 기술 경쟁력까지 고려해서 따져봐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삼성전자도 지금 한 1%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자, 도요타에 이어서 혼다에서도 대규모 리콜 소식이 전해졌는데 요 덕일까요? 기아, 현대 오늘 소폭 상승하는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자동차 회사인 혼다의 미국 범위 연료 펌프 고장 위험으로 약 250만 대의 차량 리콜을 결정을 했고요. 20년, 21년에 있는 리콜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약 450만 대에 달하는 리콜입니다. 이 혼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연료 펌프를 무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이 같은 리콜은 사실 테슬라가 하고 있는 OTA로 활용한 리콜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 비용이 매우 많이 소모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고객들이 불편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브랜드 평판 문제도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최근 이 도요타와 혼다 등 리콜과
폭스바겐의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 등을 들어보면 이 메이저 완성체 업체들의 이슈들이 좀 상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투자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한정적인 투자 자금을 활용해야 되는 업체들 입장에서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챌린지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두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영향이 아무래도 미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 기업들의 제품 부실, 하나의 제품 부실 이슈로 치부하기보다는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슈일 가능성도 저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수 짧게 볼까요? 네, 한국 시장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장 초반에 반도체 업종의 강세로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지속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시즌에 얇아진 수급 영향도 있고요.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피로감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양도세 이슈가 해결이 된 만큼 이 중장기적 수급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시장 흐름을 양호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하는 뉴스들 선물같이 골라왔습니다. 일타경제 이슈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엄선한 뉴스들 맞죠? 네, 맞습니다. 선물 보내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네. 그래요. 첫 번째 뉴스는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기준을 완화한다. 네. 30년 이상이 되었으면 안전진단 없이도 주택의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일부 아파트 벽면을 보면은 축 안전진단 D등급, 2등급 통과 뭐 이런 플래카드 보신 적 있잖아요. 그 어른 되고 알았잖아요. 네. 무너질 것 같다고 해서 좋아한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플래카드 걸린 경우 봤을 텐데 이게 안전진단이 통과돼야지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축하할 만한 일이다. 좀 이런 얘기인데요. 이 정부는 앞으로 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또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해서 주민 동의 요건도 필요한데 이것도 약간 완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 중랑구 중화 이동 모아타운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은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길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 주택이 절반 넘게 이제 20년 이상이 지나서 노후화돼 있고 특히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지금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새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서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쳐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발언이 나왔고 구체적으로 정책으로는 발표가 언제 됩니까? 네, 내년 1월로 지금 이제 알려졌습니다. 어제 연합뉴스가 여권 고위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 정도 되면은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새 재건축 규제가 좀 완화되면은 노후주택 주민들은 희망할 경우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요. 그 이후에 추가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특히 노후주택이 많은 곳이 서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무래도 혜택을 많이 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185만 호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37만 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5채 중에서 한 채 가량은 30년 이상이 지났다고 볼 수가 있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재개발 규제도 완화가 되는데요. 정책 금융 기관을 통해서 좀 신용 보증을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신용 보강을 해주면 아무래도 금융 비용이 좀 낮아지니까 좀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어제 그 국회 국토위에서 법안 소위가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하는 거
요게 국회 입법 사항이잖아요. 네.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네요. 네, 처리가 안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 의무 사항이 2021년에는 워낙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 주택 당첨자에 대해서는 입주 시점부터 2에서 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한 규정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전매 제한 완화 그리고 실거주 의무 폐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매 제한 완화는 이미 이제 주택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서 4월부터 시행 중인데 이게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데 번번이 무산됐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이제 소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안건이 이제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을 받은 집을 일단 전세로 내놓고 그 사이에 자금을 마련하려는 계획 아니면 그 사이에 시세가 오르면 좀 차익을 남기려는 당첨자들이 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LH의 분양가 수준으로 팔아도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부분 분양가 대비 크게 올라서 이마저도 사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이 국토위는 올해 안에 소위를 한 번 더 열어서 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또 한 번 불발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안이 폐기가 될 운명에 처해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해 바뀌고 나면 사실상 국회가 그 개정 휴업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뉘는 사안인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분양을 받아서 요 집에 대해서는 이게 시세 대비 한 80% 혹은 그보다 더 저렴하게 토지가 조성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길게는 5년까지 실거주를 분양받자마자 그러니까 준공이 되자마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견도 저희 고루 반영할게요. 보내주십시오. 자, 그리고 미중 관계는 여기서 더 얼어붙을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나빠졌는데 네. 미국이 이제 최첨단 기술 받고 여기에 얹어서 범용 기술로 만드는 것도 중국산 안 된다. 네. 이렇게 입장을 정했네요. 네, 최첨단 기술 팔지마였는데 이제는 약간 저가형 범용 반도체는 사지마 약간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자국 기업들이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요시 관세 등 무역 조치도 취하겠다. 좀 이런 전략인데 그 미중 첨단 산업 갈등은 새해에도 좀 계속될 예정이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현지 시간에 보도했는데요. 미국 상무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상무부가 내년 1월부터 자동차와 항공 우주, 국방 및 기타 분야의 1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이 중국산 반도체 조달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중국 반도체 제조사는 경쟁사를 제치기 위해서 좀 저렴한 가격을 아무래도 앞세울 텐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이 철강 그리고 태양광에 이어서 이런 범용 반도체 산업까지 장악하는 것을 막고 싶어한다. 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자국 기업의 범용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 기업이 경쟁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서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행동이 이제 관세나 아니면 무역 도구가 포함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미국 정부 당국자가 설명한 상황이어서 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좀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중국 때리기를 통해 보여준다는 건데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관세, 이 인상도 검토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미국산 전기차에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중국 제품과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해서 중국산 전기차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현지 시간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에 맞춰서 이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해주기 위함이다. 좀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이 미국 정부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관세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정부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공화당이 이제 그
그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할 때 중국의 지나치게 유화적이다. 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야라고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더 높은 관세를 좀 부과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좀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 중국 정부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사안인데 미국 정부가 잠정적인 수출 통제 대상 기업에 중국 기업을 추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까? 네, 중국 13개 기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당장 뭐 수출 통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미국 관리들이 이 13개 기업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기업의 이 미국 정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곧바로 수출 통제 명단에 올라가게 돼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13개 기업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치가 양측의 협력 사실을 무시하고 협력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이 만나기도 하면서 조금 이제 물꼬를 트나 좀 이런 행보를 보였었잖아요. 근데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이제 중국 정부를 좀 당황하게 만든 그런 조치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림이 희한하죠. 한 손으로는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하고 네. 손이 두 개다. 손이 더 많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미국 경기 상황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립니다만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이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2,000건 늘어난 20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기대치보다 밑도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더 적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용시장이 기대보다 지지력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경기가 연착륙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긴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실업수당 계속 청구 건수는 지난 9일까지 한 주간 186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오히려 1,000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뭐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여전히 연 5.25에서 5.50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여전히 노동력에 대해서 수요가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특히 연말 휴가철 대비해서 노동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시장의 열기는 완만하게 식어가고 지수가 확 꺾이지는 않으면서 물가도 서서히 내려간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네요. 이게 간밤 증시에도 반영이 됐고요. 자, 아프리카에 앙골라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네. 국가명이 참 친근한 느낌이 드는데 석유 수출기구 오펙의 회원국인데 탈퇴한다. 네. 이거 국익에 아무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사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도 있을 텐데 네. 탈퇴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 사우디, 사실 오펙은 사우디가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우디가 추가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지금 높이려는 노력 중인데 이 앙골라가 이 감산 정책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 앙골라 석유부 장관은 앙골라의 오펙 회원국 자격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펙에 계속 남는다고 하면은 감산을 계속 강요받을 것이고 이는 우리 정책에 반한다라고 하면서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앙골라는 사실 지난달 오펙 강요 회의에서도 하루 111만 배럴로 제시된 이런 생산 쿼터에 항의를 하면서 하루 118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거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됐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이 앙골라 오펙 전체 생산량이 2,800만 배럴인데 앙골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 이제 110만 배럴, 118만 배럴 정도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 산유국들의 감산 의지에 좀 균열이 갔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그 자발적 추가 감산을 결정한 오펙에 앙골라가 탈퇴를 하면서 좀 차질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면서요. 이 소식이 또 알려진 뒤에 실제로 국제 유가가 좀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이제 국제 유가의 방향성이 좀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펙은 세계 공식 담합 기구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서 균열이 생긴다. 그리고 앙골라는 뭐 이런 거죠. 사우디가
이게 산유국 건강에 안 좋으니까 유기농 먹어 유기농. 그러니까 앙골라가 우리 라면도 떨어졌는데 무슨 유기농 같은 소리야. 우리 지금 급해 급전 필요해 이런 입장 같은데 내년도 유가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저희가 몇 번 전해드린 홍해와 관련해서 물류망이 굉장히 망가지는 상황이 되면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타 경제 이슈 국민일보의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상한 게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데 매년 잘 모르겠어요. 뭘 하면 13월에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 반대로 세금을 더 그냥 낸다고 안 하죠. 토해낸다고도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하면 좋을지 또 연말에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연말정산의 꿀팁 프라임 세무회계 남윤희 세무사에게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세무사님, 우리 연말정산이요. 이게 2023년이 다 간 것 같기는 한데 올해가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연말정산 준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연금저축이나 이제 본인이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다면 남은 기간 내에 추가로 불입을 할 수도 있고 또 현금 기부뿐만 아니라 안 입는 옷이나 가전 등 현물을 기부해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내에 기부를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에 연말정산 시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직접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미리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취업 전 아동 학원비,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의료기기 구입비, 그리고 교복 구입비, 기부금 등의 영수증은 따로 발급받으셔야 하고 부양가족 중에서 계속 치료를 요하는 암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2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이게 의료기기 같은 게 약간 헷갈리는 게 제가 이거 동네 주민들한테 받아온 OEM 질문이거든요. 안마의자 이런 거 해당되냐? 해당됩니까 이런 거? 그렇진 않아요. 네. 그 세법상 정해져 네. 있는 뭐 장애인 보전기구라든지 의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 네. 그런 것만 해당이 된다. 네. 근데 올해부터 연말정산 제도에 약간 달라지는 게 있죠? 올해부터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손자, 손녀로 확대가 되었고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면서 15%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전년 대비 5% 이상 상향이 되었고 연금저축 납입 한도도 최대 9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제일 관심 많으신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네. 기존에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한도가 총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1원화가 되었고 급여가 1억 2천 이상인 고소득자는 기본 공제 한도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도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7월부터 지출한 영화 관람료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대중교통 지출액과 문화비 지출액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분을 포함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는 한도가 3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요. 네. 지금 며칠 안 남긴 했습니다만 올해 카드를 남은 기간 동안 요걸 채워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까? 사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등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 공제율이 다른데요. 이제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천 이상인 사람이 신용카드 실적이 만약에 900만 원이라면 4천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 이라면 총 급여액의 4천만 원
25%인 1,000만 원이 넘잖아요. 네. 그럼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 사용액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아서 15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1,000만 원까지는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면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마이크 앞으로 조금만 가까이 다가와 주시겠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걸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조금 더 높은 게 맞습니까? 맞아요. 신용카드는 15%고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말로 들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어려워요. 있는데 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가시면 9월까지 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후에 이제 10월에서 12월까지 내 사용액을 입력해서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으니까 활용해서 남은 기간 소비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가 요새 잘 돼 있어요. 손택스라고 그 앱을 깔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네네. 가보시면 요런저런 계산기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질문을 하나 답을 해드리고 갈까요? 세무사님한테 질문이 왔는데 제가 올해 초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회사 소속이 아닌데 남편이 연말정산 할 때 제 것도 같이 하면 되나요? 저는 따로 해야 되나요? 김아현 님이 물어보셨어요. 이제 본인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본인이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남편의 피부양자료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각각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퇴직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못하고 퇴직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는 것이라서 돌아오는 5월에 그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기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 다니다가 올해 퇴사를 했으면 1월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안 느끼고 5월에 하면 되는 거예요? 연말정산은 내가 그 다니는 회사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회사가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월에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질문이 많네요. 12월 31일자로 퇴사하는 이윤희 님도 그러면 회사가 해주는 거 아니니까 내년 5월에 함께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여러 건이 올라오는데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집이 원래는 3억 원까지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4억 원까지도 범위가 확대가 된다. 공제율도 좀 올랐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었는데 올해부터 4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대상 기준이 완화되었고요. 이 대상 주택에는 오피스텔하고 고시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 공제율도 상향이 돼서 그 총 급여액이 5,500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8.7%, 그리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6.5%로 세액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성진호님은 2월에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못 해주면 5월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득공제와 관련 있는 건 아니고요. 연말정산 시점이 그 뒤로 미뤄진다 이런 말씀이고 소득공제는 이거랑 상관없는 거죠, 세무사님?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이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차이인데 뭐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만약에 놓쳤다라고 하면 5월에 개인적으로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추가로 작성하셔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우리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광고도 참 많이 나와요. 연말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인데 올해는 이것과 관련해서 한도가 좀 늘어납니까? 그동안에 이제 되게 복잡해서 연령하고 소득에 따라 각각 제각각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납입 한도가 연금 계좌는 400에서 600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까지 합산하면 700에서 9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을 내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다 빼주는 거예요. 전체 다? 또 그렇진 않고요. 총 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른데요. 총 급여액이 5,500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 계좌 세액공제율이 16.5%이고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3.2%라서 최대 한도까지 동일한 금액을 불입했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세액공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진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겠고 세무사님 보통 이렇게 연금으로 오래
6개월에 쓰세요 하고 만들어주는 정책금융상품은 중간에 돈을 그냥 저는 해지할게요, 뺄게요 이러면은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가져가는 금융상품이라서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가입한 후에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페널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마이크와 좀 더 가까워져 네. 볼까요, 세무사님? 자, 기일형진님, 일용직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건설 일용직입니다. 개인으로 해야 하나요? 물어보셨어요. 그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만 해당이 되고요. 아르바이트생, 그러니까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 고3 아이가 3.3% 떼고 아르바이트비를 받았습니다. 기본공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이 1,000만 원 될 듯해요. 인적공제 물어보시는 것 같죠? 네, 맞아요. 고3 아이면 이제 20세 이하잖아요. 20세 이하 자녀인 경우에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지만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보면 소득이 1,000만 원이면 경비를 얼마 썼냐에 따라서 소득이 잡히는 거라서 그건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하시면서 소득이 1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 이맘때 맞벌이 가구에서는 요거 서로 헷갈려 할 것 같아요. 남편하고 부인이 함께 일을 한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나 아니면 자녀의 교육비 공제 같은 걸 이걸 내가 받는 게 유리한지 남편이 받는 게 유리한지 좀 헷갈리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 금액이 높은 쪽으로 반영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자녀를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만 8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한 명당 15만 원씩 해줘요. 근데 만약에 3명이라면 기본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셋째 자녀부터 30만 원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 교육비도 근로소득이 높은 배우자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세무사님 그건 좀 희한한데요. 애가 셋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는데 1번, 2번, 3번 중에 1번, 2번은 내가 하고 3번을 남편 앞으로 한다고 3번이 그 받아야 되는 만큼의 공제를 못 받는 거 그거 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좀 어색하죠, 사실. 그렇죠. 그 친구가 3번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1, 2, 3번을 한 사람이 받아야만 셋째 자녀에 대해서 충분히 공제를 해준다. 네, 네. 그래요. 요거 기억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도 기부 관련해서 공제도 받으시고 고향에서 특산물 선물도 오는데 저도 이거 했거든요. 저도 들기름 받았는데 요거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까요? 이게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10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래님은 이런 질문 주시네요. 생활비나 아이들 학원비가 소득공제가 되나요?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생활비 전체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사업자신가 봐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된 일정 금액이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 이미 냈잖아요. 우리 월급 받을 때. 이거는 어떤 제도예요? 네, 이 감면 제도를 사실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제 모든 중소기업에 해당 사항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당시 만 34세 이하 청년이거나 60세 이상의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가 대상인데 취업 이후 3년에서 5년 동안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따로 신청해야 되거나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이게 소득세를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인지 회사에 먼저 확인한 후에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청년인 경우는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시면 올해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연말정산 이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한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손슬기님은 이런 질문을 주시네요. 제가 육아휴직하고 있는데요. 2월부터 휴직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출산 휴가를 썼습니다. 그러면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이제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재직 중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되십니다. 아마 회사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어떤 것들 뭐 내야 되는 거 알아서 내라. 아마 회사에 인트라넷으로 공지가 뜨지 않을까 싶은데요, 슬기님. 그리고 계약직으로 기간제 회사에 근무해도 연말정산은 없는 거죠. 계약직이라도 월급 받았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직이라도 그 회사의 4대 보험을 떼고 이제 급여를 그 매달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참 요게 세법, 세금 이렇게 얘기에 들어가면 참 헷갈리고 어려운 게 많은데 연말정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부양가족 공제인데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한 명당 연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의 경우에는 1,900~500만 원 이하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이 소득 요건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연금, 기타, 그리고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포함이라는 것을 많이들 놓치십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양가족이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 부양가족이 양도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잘못 받았다가 이거 나중에 이거 잘못했는데 그럼 이거 다시 토해내야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추가되는 가산금도 네,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요. 주의하셔야겠어요. 근데 박금희님은 이게 궁금하신가 봐요. 저 말고요. 우리 아들이 월세를 냅니다. 아들이 대학생인데 따로 나가 지내거든요. 아들이 낸 월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이제 월세세액 공제는 그 임차한 그 거주 주택에 전입 신고가 된 계약자. 세대주나 세대원인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나가서 사는 아들은 안 된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쭉 들었는데 알 것도 같고 헷갈리기도 해요, 여전히. 내가 나중에 연말정산하고 제출합니다. 단추 누르고 나서 아차, 이거 빠뜨렸다.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제 실수로 빠뜨렸던 공제 항목이 있다면 그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확정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만약에 해당 연도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5년 내에 경정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5월에 종합신고 할 때 그때는 사업자들이 신고하는 기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접속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 5월에도 이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열리거든요. 직접 가셔서 입력을 하시면 신고했던 그 소득세 신고서가 불러져 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하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5년 안에 경정 청구라는 거 수정하실 수 있다는 뜻이고요. 1169님 자영업자는 왜 연말정산이 안 되나요? 카드도 많이 쓰는데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연말에 하시는 건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그때 하시면 관련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더 낼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잘 챙겨서 가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아주 그냥 도움이 많이 되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윤희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님이 저 회사원인데 연말정산 누락된 거 5월에 세무서 갔더니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다고. 저도요. 저도 세무서에 갔었는데 여기서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근데요. 임종명님 5월에 신고할 때 세무서에 꼭 직접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헷갈리면 가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끝곡 라스트 크리스마스 웸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물러갈게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